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김포 소재에 있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수첩을 만드는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연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이지만 이혼을 하기까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어렸을 적부터 집이 부유한 정도까지는 아니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고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무사히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죠. 경제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마땅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요. 마땅한 자격증을 따둔 것도 없었기에 더욱 막막했습니다. 부모님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좋은 기회로 지금 일하고 있는 수첩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죠. 집은 인천이었는데 통근버스가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도 나쁘지 않았기에 마음먹고 공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 인지도 있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업체여서 나름의 자부심도 느꼈죠. 일한 지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신입 직원이었는데 제가 사수가 되어 옆에서 일을 알려줘야 했어요. 수수하게 생긴 외모에 싹싹한 성격까지 남자로서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요. 그렇게 사수와 부사수 사이가 되었죠. 이지은 씨, 입사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사수가 누구야?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간단한 업무도 하나 처리 못해, 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잘리고 싶냐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하란 말이야. 과장님, 이지은 씨 사수는 접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한 달 된 직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테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냐고요. 뭐? 영은 씨, 내가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상사가 말을 하면 네 하고 말 것이지 뭘 잘했다고 내 말에 토를 달아? 자기도 잘리고 싶어?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사수면 책임을 지고 실수하지 않게 잘 가르쳐야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과하게 뭐라 하시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신입 직원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과장님은 신입 때 실수 안 하셨어요? 왜 애꿎은 신입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냐 이 말입니다. 뭐? 영훈씨, 말 다 했어? 내가 영훈씨 그동안 잘해주고 오냐오냐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여? 사수나 부사수나 다 똑같구만.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히스테리? 어디 히스테리 마음껏 부려줘? 에헤이. 김 과장도 그만하면 됐어요. 사수가 잘 가르치겠다잖아요. 더 큰 소리 내지 말고 다들 각자 자리에 가서 일합시다. 자, 김 과장도 진정하시고 영훈 씨도 얼른 일 봐. 사실 김 과장님은 40대 중반인데 노처녀 히스테리를 늘 직원들에게 부리고는 했었죠. 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었지만 신입 직원이었던 전처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그날 우리는 퇴근 후 술 한잔을 하게 됐고 저는 원래 사회생활이 그런 거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면서요. 그 기회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겨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그렇게 2년 정도의 연애 후 우리는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결혼할 나이가 됐고 벌이가 적당할 때 결혼을 하자는 뉘앙스를 풍겼기도 했고요. 사실 여자친구는 연애하는 기간 동안 짠순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가 보다 했죠. 공장을 다니며 나가는 식비가 아깝다며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도 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고급진 레스토랑보다는 순대국밥, 기사식당, 분식집을 더 좋아했고요. 한 번은 생일 선물로 조금 비싼 가방을 사주었는데
뭐하러 이런 거에 돈을 낭비하냐며 혼을 내기도 했어요. 또래보다 사치를 부리는 일은 없었고 평소 행동을 보아도 전혀 씀씀이가 해프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통 아내 또래 여자들은 인터넷으로 선물 받은 명품을 자랑하거나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면 사진을 찍어 올려 자랑하고는 하는데 아내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아내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연애 청춘의 20대였지만요. 자신이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값을 아끼려고 공장 내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를 먹고요. 언젠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백 자랑하고 비싼 옷도 사입고 여행도 다니고 싶대요. 하지만 그럴 시간에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미래에 투자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고 나중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나이 들어서 돈에 전전긍긍하며 사느니 그게 낫다고요. 남들이 보면 지질이 군상처럼 보이겠지만 여자친구를 사랑했기에 그 마음 하나로 결혼에 대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양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훈 씨와 교제 중인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이고, 영훈이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잘 됐네, 잘 됐어. 아가씨, 우리 영훈이 만나느라 고생이 많죠? 참하게도 생겼네. 그래, 저녁은 먹었어? 어서 와서 앉아요. 시장할 텐데 밥부터 먹자고. 직장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 게 엊그제 같은데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너무 축하해, 아들. 우리 며느리도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결혼 준비하면서 부족한 게 있거든 언제든지 말하렴 도와줄 테니.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니 입꼬리가 떨어질 줄 모르게 좋아하셨죠. 며칠 뒤 여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는 예비 장인과 장모가 자기들은 여유가 되질 않는다며 많이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결혼이라 양가 부모님들께 크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기에 문제가 될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집은 어디에 구할 거냐는 둥,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냐는 둥 질문이 많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는데 당연히 궁금하시겠거니 하고 나름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에 우리들이 모은 돈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는 듯 했으나 이내 알았다며 결혼 준비를 잘해보자고 하셨어요. 예, 영훈아,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걸로 필요한 거 사고 그래. 집은 이 엄마가 사주마. 직장과 가까워야 하니 미리 받은 아파트가 있거든. 거기로 해줄 테니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해. 엄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나도 직장 자리 잡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넣어두세요. 제가 벌어서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니까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보태주시며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인생인데 빚 없이 살아야 한다며 자신들도 어차피 일을 하니 걱정하지 말라셨고요. 조금 무리해서 직장 근처에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죠. 당연히 혼수는 저와 여자친구가 모아둔 돈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지금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어? 부모님이 집까지 해주시고 여윳돈도 주셨는데 이 돈으로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우리 힘으로 혼수 정도는 채워넣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나 사실은 사정이 좀 있어서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이 전부야.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니 수입이 일정치 않으셔서 내가 조금 도와드렸어. 어린 동생도 있고 그동안 직장에서 일한 기간에 비해 생각보다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느낀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보태주는지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저였어도
부모님이 힘들다 하시면 당연하게 도와드렸기 때문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있는 돈을 모아 혼수를 마련하기로 했고 가구와 가전을 사서 들여놓으니 조금씩 신혼집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 하여 혼인신고를 미리 했고요. 그렇게 상견례도 하고 몇 개월이 지나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장을 다녀서 그런지 주변 시선들이 신경 쓰였어요. 사장님의 배려로 부서가 바뀌어서 아내와 매일 얼굴 보고 일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신혼집에서 함께 아침 차려 먹고 저녁 차려 먹는 평범한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쯤이었어요. 여보, 내 남동생 말이야. 곧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만저만 드는 돈이 너무 많아. 친정에서 수입도 일정치 않은 데다가 요즘에는 학원도 3-4개씩 다닌다더라고. 뒤처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월급 친정에 보탤게. 뭐? 그게 말이 돼?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지만 같이 벌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가 생길 텐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잖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말이야.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월급 전부를 주는 건 조금 과하지 않아?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내 월급쯤이 없어도 솔직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돈도 있고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월급도 마음대로 못해? 여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뭐? 이기적이라고?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 내 월급 다 줘도 되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처가댁도 사정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우리도 엄연한 가정이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써야지 왜 장인 장모님한테 돈을 그렇게 주는 건데? 장인어른도 일하시고 장모님도 일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월급 전부는 좀 심하지 않아?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용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현재 장인어른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시고 장모님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 벌고 계시는데 애 한 명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나 생각했어요. 남동생을 얼마나 끔찍이도 아끼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월급을 올리라면서까지 생활해야 하나 싶었죠.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내에게 너무 과한 처사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시는데 남동생을 위해 버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소리치더군요. 그래 좋다 이거예요. 다 이해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도 엄연한 가정 아닙니까? 저희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월급 올인이라뇨. 저는 화가 났지만 참고 이내 한숨을 쉬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앞으로 살면서 드는 돈이 더 많아지겠지. 그래도 월급 전부를 주는 건 좀 아니야.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 있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못 해두면 우리도 난감하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만 보태드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던 자기가 쓰던 그건 마음대로 해. 내가 내 월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은 아쉽네. 하지만 자기 말처럼 우리도 한 가정이니 나도 가정에 충실해야지. 자기한테 매달 100만 원 줄 테니 자기가 직접 보내드려. 대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돈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잖아. 알겠지? 그럼 약속할게. 내가 조금은 더 버니까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야. 나도 열심히 모으고 노력할 거야. 당신 월급에서 처가댁 100만 원 보내드리고 남은 돈은 자기 생활비로서 관리비라던가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아직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이 하나 키우려 해도 돈이 장난 아니야.
누구보다 잘나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라던데 우리 부모님은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더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 나는 내 동생 남들한테 모자라 보이지 않게 키울 거야. 하나뿐인 남동생인데 그러니 내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뿐이고 더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 당신이 말한 대로 100만 원만 엄마한테 전할게. 남동생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생각하며 아내와 합의를 봤습니다. 결국 한 달 월급을 전부 드리지 않고 100만 원을 합의를 받고 매달 100만 원씩 장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100만 원 이외에 생신 기념일 다 잊지 않고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모자라게 드리진 않았던 것 같네요.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100만 원만 보내드리는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처갓댁 갈 때마다 장 봐야 된다, 계모임 가야 된다, 미용실 가야 된다면서 계속 저를 피하시는 겁니다. 사위 대접을 바라지는 않아도 제가 갈 때마다 없는 약속을 만드셔서 막상 가면 바쁜 장인어른을 대신해 어린 처남을 봐주고 오기 일쑤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내심 서운했죠. 한편으로는 드리는 돈을 줄여서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이 너한테 많이 서운하신가? 맨날 오면 얼굴은 통 뵙지도 못하고 왜 나를 피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지? 엄마가? 에이, 여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엄마도 우리 왔다고 못해도 할 일이 많은가 봐. 여보도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늦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면 우리 오자마자 미용실이랑 계모임이랑 가겠어. 그만큼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 애써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자. 나이 드신 장모님이 애 키우느라 바깥 생활하기 힘들어서 저랑 아내가 올 때만큼이라도 시간 내서 약속 만드는 거겠지 하며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날에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도 처갓댁을 방문했는데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급하게 나가셨어요. 알겠다고 바깥일 보고 오시라고 했죠. 아내와 함께 처남과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장난감도 사주고는 다시 처갓댁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인데 운전을 해서 그런가 저녁 식사를 한 뒤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자던 것도 잠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의 소리가 들렸고 아내와 장모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무슨 이야기인지 듣다가 저는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얘 아직까지 몰라서 다행이다. 고적상으로도 네 동생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될 건 없다만 그래도 안 들키게 조심해야 해. 지우야, 너도 아저씨 있을 땐 엄마 보고 누나라고 해야 해. 알겠지? 엄마, 너무 시들어. 조용히 해. 우리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 시부모님이 여윳돈도 챙겨주셨으니까 모자라면 적당한 핑계대서 돈 보태달라고 하면 될 거야. 걱정 마. 알았다. 그래도 졸부는 아니어도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다행이네. 우리 지우 이제 돈 걱정 좀 줄겠다. 지우 너도 좋지? 누나가 돈 많이 벌어주니까. 지우야, 엄마가 항상 미안해. 지우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거 알아. 엄마랑 할머니랑 있을 때만 엄마라고 해야 해. 알겠지? 아저씨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누나라고 꼭 부르고. 착하지 우리 지우? 아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7살짜리 남동생이 알고 보니 동생이 아니라 지 자식이었던 거예요. 고등학생 때 일찍 무리와 어울리다 사고를 쳤고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어린 처남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르며 자기 자식인 걸 모르니 둘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다 듣고 있는데도 저런 말을 하는데 아이는 일말의 표정 변화도 없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내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아내의 아들은 지금껏 아내한테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한 거였어요. 당연히 내 엄마인데
거지. 어린 아이여서 이해가 안 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부자는 아니지만 집안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아파트까지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데 없을 거 아니냐고. 내가 엄마한테 내 월급 그대로 주자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도 애 낳고 살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100만 원만 보내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난 우리 지우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거 입히고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돈 부족하면 이야기해. 알겠지? 알았다니까 그러네. 지우는 걱정 말고 너는 일단 김서방이나 잘 구슬려 봐.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만. 잘 구슬리면 그래도 돈을 잘 줄 것 같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지우 동생도 보고 나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헤어지자고는 못할 거 아니니. 애가 지금 지우 하나 키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또 애를 낳으라 그래 엄마는. 일단 지우 건강하게 잘 크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고마운 거야. 아빠 앞에서도 입 조심해야 해. 그리고 영훈 씨와 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어. 때를 봐서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라고 둘러댈 생각이야. 저는 듣다가 너무나도 기막힌 사실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나자 헐레벌떡 아내와 장모가 일어나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들은 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들은 게 사실이야? 지우가 자기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었어? 사실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자기가 자다 일어나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웃기지 마. 내가 분명히 들었어. 당신과 장모님이 나눈 대화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시침이 뗄 생각은 하지 마. 어떻게 그런 걸 속이고 결혼을 해? 이 결혼은 무효야. 이게 사기 결혼이지 사기 결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나와 당신 사이에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사기 결혼이라니 여보. 이야기 좀 하자니까. 자네가 잘못 들은 게 맞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아무래도 자네가 많이 피곤한가 보구만. 자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럴 리도 없고 말이야 김서방.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다 들었다는데 다들 왜 이렇게 고집이야? 진짜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안 비켜?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언성이 오가고 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이가 겁에 질렸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저도 생각 정리를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신혼집으로 왔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도 웃긴데 몇 년을 절 깜쪽같이 속였다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날이 밝자마자 시청에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처가에 갔어요. 야간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신 장인어른도 함께 계셨죠.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다 같이 이야기 좀 하자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혼인신고를 이미 해버린 상태였고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해야 하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거실에 장인, 장모, 아내를 불러다 앉히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 서류를 턱하니 내미니 장인어른은 이게 뭐냐며 어리둥절하셨고 아내와 장모님은 거의 반포기 상태로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말했어요. 어제 거실에서 나눈 이야기는 뭔지 사실인지 물었죠. 그래, 나 고등학교 때 많이 사고 쳤어. 흔히들 말하는 일진이라고 하는 무리랑도 어울렸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됐지. 아이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미 알았을 때는 수술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쳤어. 그때가 고3이었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던 나는 그대로 가출을 했지. 그래서 미혼모 시설에 가서 애를 낳았어. 그 아이가 지우야. 그리고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신혼집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 그걸로 아빠 차 바꿔드렸고. 됐어? 이제 속 시원해?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고 앞길이 창창한 애를 고작 애 하나 때문에 가로막을 순 없지 않겠나? 지우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호적에 올려 동생으로 키울 작정이었어. 문제될 건 하나도 없고 말고 호적 정리도 깨끗하고 그러니 자네가 이해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 알고 보니 아내는 거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동명의여서 대출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완전 고금리 이자로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달에 꼬박꼬박 장모님에게 100만 원씩 드린 거였어요. 그 돈 어디다 썼냐고 화를 냈더만 그 돈으로 장인어른 차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태연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말할게. 사실 우리 아빠 차 오래되긴 했어도 굳이 바꿀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딸내미 덕 좀 보고 살 때 되셨잖아.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파트 출근하러 갈 때 더 좋은 차 쓰라고 10년 만에 차 바꿔드린 거야. 딸이 아버지 효도해드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 아니, 효도는 당신이 직접 번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 엄마가 해준 아파트로 담보받은 거면서 왜 당신 마음대로 써버렸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상황 설명하고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한 마당에 공동명의니까 상관없지 않아? 당신은 장인한테 효도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렇게 안 이꼽니? 대출 좀 받았다 쳐. 일하면서 갚아나가면 될 문제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야겠어? 당신 원래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야? 당신이랑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네. 장인어른은 이런 사실 다 알고 계셨어요? 집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장모님 드린 거, 그리고 신혼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장인어른 차 바꿔드린 거요. 알고 계셨냐고요? 그리고 지우가 제 아내 자식인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쩜 그리 하나같이 절 속일 생각만 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 거냐 도대체. 김서방, 난 정말 몰랐네. 몰랐다고. 그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바꿔준 걸로 알고 있었네만. 지은아,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우 이야기는 또 뭐고? 내가 내 돈으로 친정에 돈 보태겠다는데 그것도 안 입고 와 하질 않나. 내가 알아서 하긴 냅두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미안하다는 사과는 못할 것 같아. 이미 엎질러진 물. 그래, 이혼하자 이거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오랜 침묵을 깨고 상황 파악을 대충 하신 장인어른이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뒷골이 땡겨서 아내와 장모님의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과를 하시는 장인어른과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린 처남을 보고 겨우 참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한 번만 봐달라고 자신들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사정했지만 제가 매정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은 도대체 무엇하는 짓이냐며 아내와 장모님께 소리쳤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자네 그거 아나? 이미 혼인신고를 한 마당에 이혼하게 되면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고 위자료까지 줘야 해. 아이의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야. 부부 공동명의잖아. 그러니 나누어야지 안 그래? 당신 그만하지 못해? 그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태도야? 김서방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태도냔 말이야.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그만 좀 해. 뭐? 이 양반이 정말 모지리 같은 당신도 내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 지은이 임신해서 애기 나왔는데 그럼 애를 길바닥에 버려? 말이 좋아서 친척이 사정이 있어서 맡긴 아이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도대체 내 팔자야. 뭐? 지우가 지은이 애란 말이야? 저같대 당숙 자식이라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언제 애를 낳았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 정말 뻔뻔하게 굳이 없네요. 내가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았네. 아니, 처음부터 내 잘못이었어. 그때 사수로서 일만 했어야지. 내가 눈이 멀었었나 보네.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장모님과 아내는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저도 지우를 생각해서 끝까지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가사소송으로 혼인 취소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해온 집을 부당하게 담보까지 받아서 장인어른 차를 바꿔주었으니까요. 더욱 가관인 것은 아이가 아내의 아들이라는 것을 장인어른도 오늘에서야 아셨던 거예요. 장모님 친척분 중에 사정이 있어 호적에 대신 올려 키워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죠. 딸내미가 배가 불러왔음에도 몰랐던 건 장인어른이 그 시기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덕분에 정말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대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고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힘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려서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불의를 저지른 것 같아 너무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다 겪게 되어 있어. 이번 일도 인생을 살면서 겪은 하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너무 깊게 담아두지 마.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말이야. 영훈이 너 정신줄 놓지 말고 앞으로 더 잘 살면 그거면 돼. 정말 미안해 엄마. 나도 직장 잘 다니고 자리 잡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 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서 엄마랑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전 그 파렴치한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어. 꼭 천벌받게 할 거야. 며칠 뒤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죄로 그들을 고소했어요. 동시에 혼인 무효 소송,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죠. 아내가 부부 공동명의를 빌미로 대출을 받아 빚을 만든 점, 본인의 아이를 동생이라 속이고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점, 맞벌이로 같이 일하고 가사노동을 하긴 했으나 본인이 얻은 이득은 가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점 등 아내에게 유책 사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자 아내는 항소를 했습니다. 자신도 맞벌이를 하고 집안일을 했는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냐며 말이죠. 재판에서 지던 날 법정을 나오며 저에게 악에 받쳐 소리를 치더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맞벌이하면서 나도 가사를 분담해서 잘했고 아내로서의 역할 충실히 이행했어. 재산 분할이 불가하다니 가능키나 한 소리야? 난 절대 얌전하게 안 끝내. 절대로. 곧 죽어도 자기 잘못은 모르는구나. 당신은 사기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 왈왈 짖기만 하지. 즉 개 같은 소리라는 거야. 맞소송? 까짓 거 해. 아직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가 본데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사기죄든 뭐든 꼭 콩밥 먹게 해줄게. 처음에는 처가댁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하고 맞소송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유가 없던 그들은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했던 탓에 1년 정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저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쉽게 소송을 취하해주지 않자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왔더군요. 어느 날 장인어른은 지우를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감은 안 잡히네만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소송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애초에 지은이와 마누라는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 미안하지만 자네가 나를 봐서라도 선처를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못난 이 사람을 봐서라도 용서해주게. 아저씨,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진짜 미안해요. 우리 엄마 혼내지 말아주세요. 지우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네가 그날 그렇게 집에 가버리고 나도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나왔네. 처음에는 혼자 나왔는데 지우가 지은이랑 마누라 틈 사이에 껴서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 해서 결국에는 내가 데리고 나왔지. 그래서 지금은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네. 자네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선처를 해줄 수는 없겠나? 장인어른은 어린 처남, 아니 그 여자의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까지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괜한 심술로 욕보이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지우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아내와 장모였던 사람은 얼굴도 안 보였지만요. 장인어른만 간간히 찾아오시며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직원들과 일하면서 마시라고 커피를 사주고 가실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과 아이만 아니었으면 모조리 감옥에 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며 쏟아부은 시간과 돈을 모두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주신 집과 그에 대한 노력의 대가들까지도요. 하지만 지후 그 어린아이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사실 제가 신경 쓸 이유는 없었지만 어른들 싸움에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도 못하고 억압받으며 자라왔을 저 불쌍하고 곱디고 온 아이를요. 앞으로 밝은 미래에서 활기차게 살아도 모자란데 더 이상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돈을 다 받고 싶었지만 적어도 아이는 먹고 살아야 했기에 위자료 3천만 원만 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결론이 나니 짧지만 그동안의 일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요. 물론 아직도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요. 당신 앞으로는 아이를 봐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이가 당신만 보고 사는데 당신이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인간으로서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나와는 사이가 이렇게 끝났지만 앞으로 지우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여보, 고마워. 당신에게는 정말 못할 짓을 했어. 앞으로는 우리 지우 봐서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게. 선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는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했어. 건강하게 잘 지내. 자네가 어려운 결정을 해주어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자식, 마누라 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네. 자네도 우리는 있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래. 그동안 미안했네. 그들은 연신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죠. 그것이 저와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하고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동안 안정을 되찾고 열심히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일에 집중한 덕분에 올해는 팀장 자리까지 승진했고요.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아파트는 이혼한 뒤 급매로 곧장 팔아버렸고 돈은 다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 말고 부모님을 위해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 근처 방 2개짜리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처와 같이 신입 직원이었던 남자 직원은 대리로 승진했는데요. 가끔 전처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팀장님, 지은씨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서 자리 잡았나 봐요. 거기서 견과류 포장하는 공장이었던가? 다시 취직해서 일 시작했나 봐요. 아직 재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박 대리, 나한테 굳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이미 그 여자와 나는 끝난 사이라 더는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지가 않은데 말이지. 계속 연락하고 지내나 본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전해줘. 나 같은 사람이 생기면
내가 쫓아가서 그 남자 살려줄 거라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으니 나한테 했던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라고. 에이, 김 팀장님도 참. 욕먹을 행동을 해서 그렇지 성격은 착했잖아요. 제가 팀장님께 괜한 말을 전해드린 것 같네요.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잖아요. 돌싱 몰라요, 돌싱? 그래도 근황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박 대리도 여자 만날 때 조심하라고. 예쁘다고 반해서 덜컥 만나고 그러면 안 돼. 신중해야지. 그러다 내 꼴 난다니까. 이제 시덥지 않은 농담 따먹기 그만하고 어서 가서 일 봐. 아내였던 여자가 예쁘고 돈 아낄 줄 알고 검소해서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뒤통수 맞은 게 2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지만요. 박대리 말처럼 요즘엔 이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이 없지만 차라리 집안 환경을 모두 다 아는 결혼중개업체에 연락해서 결혼할 여자를 찾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개팅 회사에 연락하면 인위적인 만남이란 게 마음에 걸리지만 이렇게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온전한 내 가정을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 보려고 해요.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여행도 못 해봤는데 올 여름에는 제주도로 한 달 살이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일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시고 저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거든요. 그 김에 저도 세상을 좀 더 돌아보고 싶네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르니 겉으로 예쁘다고 착하다고 속지 마세요. 겉과 속은 다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